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름 후가 되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의 당창건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수순을 착착 밟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를 역시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그리고 열병식에는 어떤 인사들이 참석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책임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한국국방연구원의 탁성한 북한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이렇게 하겠다, 강행하겠다 시사를 하고 또 이번에 이례적으로 위성관제소까지 외부에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이래저래 좀 실제로 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건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좀 속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지난 이제 14일 날 국가우주국 국장이 북한이 이제 우주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고 또 바로 23일 날 CNN에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고 하는 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타이밍으로 보면 9월 25일 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그 로켓 발사 의지를 일단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창건일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전까지 다시 말하면 미중 정상회담의 반응을 보고 북한이 또 한 단계 더 나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뭐 북핵 문제 또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 메시지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를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행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로켓을 이제 실제로 하려면 동창리에서 로켓을 발사체에 세우고 또 액체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그때는 이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은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창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로켓의 어떤 발사체에 설치됐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위성 관제소 공개한 것도 참 이례적이기도 했는데 인터뷰를 또 했어요. CNN 기자들하고 이제 앞에 의자를 세워놓고 이제 그 여러 명이서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과연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느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 그 위성 관제소 주변에 기본적인 경비 인력들도 배치를 하지 않았다 해서 좀 평화적인 분위기를 북한에서 조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뭐 한마디로 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CNN의 위성관제소를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장 전술이죠. 내부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미사일 발사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측 발언 중에 미국에 왜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11년 천안함 폭진 사건 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을 실컷 일으켜놓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왜 남한 배를 까겠나 이런 얘기를 발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관제소 공개가 오히려 미사일 개발의 목표에 다른 저희가 있다는 걸 역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 저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미사일 개발의 목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겨누고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뭐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굉장히 좀 중요하고 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지금 시점에서의 정세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박사님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하겠죠. 도발을 했을 때 득이 또 있고 잃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도발하시겠습니까? 제가 김정은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김정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일정한 성과, 어떤 치적을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자기 치적을 과시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이 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과 중국 또는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이나 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는 어느 정도 적정한 명분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또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또 국제사회를 관리했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건 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국제적인 사회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로켓을 처리한다는 의미보다는 네. 일시적인 유예 정도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뚜렷한 어떤 성과들이 없었기 때문에 치적 쌓기의 맥락에서 발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답변이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10월 10일 전후로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0월 10일 전후에 안 하거나 조금 미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컨대 12월이나 내년 상반기에 한미연합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될 때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이유는 북한이 지금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의 입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당장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도 북한 경제학자들이 평가해 놓은 걸 보면은 산업 생산이 저조하고요.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농업이 부진하고 중국과의 교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 성장대 저성장을 했는데 2015년에는 더 안 좋다라는 게 그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지만 네. 단기적인 목표는 오이사 조치 해제를 비롯한 경제 제재 완화 내지 해제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면에서 현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얻을 게 많다. 오히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8.25 합의를 더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발하는 거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쏜다면 사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까 이제 탁 박사님께서는 당장은 아니고 10월 10일 즈음에서는 아니고 12월이나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준비하면은 지금부터 해도 가능은 하지 않겠습니까? 당창건일 전후에서. 근데 만약에 쏘게 된다면은 이게 외부의 좀 주변국들에게나 이렇게 통보를 하고 도발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난번 됩니까? 2012년도 그 은하 3호 1단계 로켓 할 때도 그 국제해사기구라든지 국제항공기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탁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북한은 이제 평화적 위성이랑을 내세우고 또 가장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절차를 밟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통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도발 전에 통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중국 열병식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자리 배치 두고 정말 어디에 설 것인가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어떤 역학관계들을 굉장히 타진을 많이 했었는데 북한도 당장 이제 열병식이 예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누가 상석에 앉을지 아직까지 북한에서 중국에 정식 초청을 했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인사가 갈까요 이번에? 예, 말씀하신 대로 초청장을 아직 안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 측 인사가 누가 갈지를 예측하기는 하지 조금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장을 보냈다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누가 갈지는 제가 볼 땐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중국 측에서 대표단의 격을 좀 낮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국도 9.3 전승절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중국은 201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행사에 리 위안차오 부주석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구공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이 나름 신경을 썼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고위급 인사가 간 그렇죠. 거네요. 따라서 이번에 리 위안차오 부주석이 가거나 아니면 당서열 3위인 장도장 상무위원장이 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는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북중 관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고위급 인사가 북한에 갈지는 불투명하고요. 네. 요약하자면 북한에게 달렸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북한 열병식에 누가 갈지 북한의 도발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중국에서는 북한에 이제 도발하지 마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은 만약에 도발이 이게 되면은 중국에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할까요? 일단 초청을 받아도 안 보낼 수 있고요. 또는 거꾸로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안 올 것 같으면 초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최용해 정치위원이 북한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 8월 25일입니다. 중국 측에서. 그런데 이제 열병식 행사는 9월 3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북한 측에서 중국에 초청을 안 보냈다고 해서 아직 뭐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레삭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네. 아마 북중 관계도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계속 해봤는데 올해가 또 그 북러 칭선의 해이기도 하고 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게 북한 열병식 자리 배치되는 걸 보면은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9월 3일 열병식 때 보면 최용의 경우는 사실 당비서에 불과했지만 네. 국가 원수가 앉는 그래도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앉았잖아요. 줄에 놓았기 예. 때문에 북한을 좀 배려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 이제 정부 수립 기념식 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하고 또 네. 중국, 쿠바 이런 데서 축전을 보냈는데 노동신문에 보면은 그 시진핑이 보낸 축전은 이면에 배치하고 또 그 푸틴하고 또 카스트로 당의장이 보낸 맞습니다. 부분은 네. 이제 일면에 배치해가지고 예.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이거를 이제 그 북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고위급 인사를 보내고 또 북한이 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로켓을 발사할 경우는 아마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의 이목 때문에 고위급 인사를 보낼 가능성이 없고요. 예. 심한 경우 이제 북한이 더군다나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 위협까지 할 경우는 중국으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리언차오 정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낮은 당 대연락부장 정도 네. 해서 그냥 낮은 급의 실무적인 방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누가 갈까 또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갈지 안 갈지 여러 가지 뭐 주목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외빈을 아예 초대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자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하면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면서 과연 외빈들을 초청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예. 예, 지금 뭐 말씀 가운데 질문과 답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통상 국가적인 행사에 그 이제 외빈 초청은 적어도 한 달여 이전에 네. 그 하는 것이 그 관례이고 또 예의입니다. 여러 가지 네.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 북한이 초청을 안 한 걸로 봐서 북한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북한과 좀 가까운 나라 몇 나라들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자체 행사에 가까울 거고요. 근데 북한의 어떤 속성을 보면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그 기념일에는 그 대내외 어떤 그 언론이라든가 손님들을 모셔놓고 네. 국가적인 군사적인 역량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여러 나라와 조율을 거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초청장을 보내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구색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를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봅니다. 좀 2주 정도 예, 예. 남았나요? 그런데 지금 뭐 외빈들을 초청하는 어쨌든 국빈들을 초청하는 행사인데 물밑 접촉이 있을 수도 있나요? 전혀 공개된 내용이 없어서요. 알 수가 없지만은 뭐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월 10일 열병식 그리고 뭐 자리 배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그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특수 부대를 편성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굉장한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괜히 좀 이거 좀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감추는 것보다는 우리 어떤 그 전력을 또 우리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억제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고위급 기조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북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하시는 내용이 네. 아직 북한이 본격적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를 준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섣부르게 또 그 지난 8.15 합의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부분들이 좀 우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도 행사가 약속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새로운 메시지는 나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을 자제하는 이런 걸 촉구하는 어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탁 박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조 박사님께 여쭤본 내용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특수부대 이야기인데 예, 예. 이거를 과연 지금은 계획이라고 하지만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 소식은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뭐 한국군이 특수부대를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북한의 전략시설을 이제 장악한다거나 그렇죠. 파견 그런 이제 네.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북한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력 건설 방향이 최근에 재래식 무기에서 WMD 전략 무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 정권 출범 이래 그 경제핵 병진 노선 추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북한 군사비 평가를 해보면은 그 핵 미사일 개발 비용이 지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북한이 중시하는 이런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가서 장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소식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항, 예를 들면 전시의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국가가 잘 대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 걱정은 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필요한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그 10월에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10일 당창건일 말씀도 이제 쭉 저희가 나눠봤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아주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있는데 10월 2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아직까지 변수들이 또 많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과연 흘러갈까 사실 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강경하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십니까? 이제 지금 국제사회가 8.25 합의 이후에 그 다음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핵 문제를 둘러싼 육제담 재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육제담 수석 대표들이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10월 10일 북한 당창건 기념일이 있고 20일 날 이산가족인데 그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10월 16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특히 이제 10월 10일 전후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에게 관계 개선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월 20일부터 남북 이산가족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고 또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에 대한 위협까지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오히려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아마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8.15 합의를 준수 이행을 하고 또 이것을 육제회담까지 끌어올려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오히려 그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이런 노력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올 하반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에 응해온 어떤 그 이유를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먼저 요구를 해왔고,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이산가족 상봉에는 이제 무대응으로 이제 일관을 했는데 이처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응한 걸 보면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취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는 네. 현금 확보가 쉬운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공적으로는 오이사 조치 해제를 보다 강하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경제 제재 효과가 더 크고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아마 북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네. 면에서 8월 달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서 담대하게 북한과 상대를 한다면 큰 흐름을 잘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이제 그 아마 오이사 조치 해제 같은 부분은 북한에서 사실 궁극적으로 좀 원하는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당국 회담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좀 네. 원칙론을 고수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지요?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던, 확인했던 예. 그런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북한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상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 박사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올 연말에라도 이렇게 육자회담이 이루어져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결국 그것은 이제 북한이 현재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는 육제회담 재개 동력이 급격히 어떤 도발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건가요? 그런 예. 부분이 생기가 어렵고요. 다만 북한이 이번에 자제하고 또 이 국제사회의 어떤 요구를 호응을 한다면 저는 이제 육제회담 재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또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육제회담 재개를 위한 건설 역할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 부분들은 이제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또 우리가 또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해서 결국은 이제 북한을 육제회담에 끌어낸다면 또 북한이 원하는 경제 개발의 여러 기회들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열 박사 그리고 탁성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